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노전자 소자 3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삼성전자 파운더리 사업부 온라인 채용 설명에 관련한 내용을 업로드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4학년 이상이긴 하지만 3학년 학생들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신청해서 들어가서 파운더리 사업부가 어떤 거라고 채용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동영상 링크 하나를 업로드 했습니다. 참고 자료라고 해서 올렸을 텐데요. 그건 이제 파운더리 산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찾은 거긴 한데 요즘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더리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 파운더리 산업이 어떤 걸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도체 공정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자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가면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피직스를 알아야 공정을 설계할 수가 있고 측정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 없는 직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파운더리 사업부 채용 설명회에서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다 참석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만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이번 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간단한 반도체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거는 세마이컨덕터 매트리얼의 종류였습니다. 엘레멘터리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를 살펴봤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실리콘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톰 간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 세마이컨덕터 물질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게 엘레멘탈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게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전자는 8개가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마이컨덕터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결정 구조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다이아몬드 레티스와 징크 블렌드 레티스였죠. 다이아몬드 레티스는 실리콘 크리스탈 결정 모양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고, 징크 블렌더 레티스는 갈륨 안사나이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헥사고날 레티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종류별로 레티스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에너지 밴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을 할 때, 아톰 간의 공유 결합을 할 때 이 아톰이 서로 가까워지면 체외각에 있는 전자가 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도 가지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지는 오비탈을 가지도록 변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격자 간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그래프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 이 오비탈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들어내고 모든 스테이트가 하나의 에너지에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 레벨이 서로 같을 수가 없다고 했죠. 같은
아톰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밴드라는 게 형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에 각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아톰별로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쪼개져서 마치 밴드처럼 형성된다고 해서 에너지 밴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굉장히 안정한 상태, 그게 바로 레티스 콘스탄트를 가지는 상태라고 했죠. 실리콘의 경우는 5.43 옹스트롱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되면 두 가지 에너지 밴드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본딩 오비탈, 안티본딩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거를 에너지 밴드에서 그렸을 때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밸런스 밴드에는 각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다 들어차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대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존재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운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를 폴비든 밴드라고 하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EC와 EV는 각각 정의가 EC는 컨덕션 밴드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레벨, EV는 밸런스 밴드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리어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캐리어는 전류나 차지를 옮기는 매개체라고 했고, 에너지 밴드에서 봤을 때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일렉트론 또는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는 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홀은 전자가 빠져나간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상태를 홀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퍼펙트한 크리스탈 결정을 가지는 물질, 세마이컨덕터 물질이라고 했고요.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 캐리어 덴시티가 1.5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캐리어 덴시티와 똑같다고 했고요.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 이게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라고 했고,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각각 실리콘을 예로 들자면 3족인 보론, 5족인 포스포러스를 강제로 주입해서 일렉트론이 홀보다 더 많은 N타입 세마이컨덕터 또는 홀이 일렉트론보다 더 많은 P타입 세마이컨덕터를 만든 경우를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를 만들기 위해서 도핑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와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매스 액션 로라고 했죠. N 곱하기 P는 NI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이퀴리brium 컨디션이라는 조건이 달리지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캐리어 분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2주차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캐리어 디스트리뷰션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랑 이 D 슬라이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슬라이드긴 한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렉트론과 홀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일렉트론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식이 일렉트론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을 구하는 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N0라고 되어 있는 게 캐리어 콘센트레이션, 즉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입니다. 단위가 넘버 per 큐빅 센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위 부피 볼륨 안에 몇 개의 일렉트론이 들어있냐를 가지고 콘센트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제로가 의미하는 거는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을 이야기합니다.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은 외부에서 어떤 전압 또는 전개, 그
다음에 자기장, 빛 등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론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은 여기 보면 occupancy 곱하기 allowed state로 구해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교실을 예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실 안에 책상이랑 의자가 쭉 놓여져 있죠. 그러면 이게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allowed state라고 하고, occupancy는 이 의자에 학생이 앉을 확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확률 곱하기 그 안에 존재하는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하면 이제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이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식이고, N0는 EC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EC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는 거는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걸 적분해 주냐? F이라는 것과 DCE의 곱을 적분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F는 페르미 디락 펑션 또는 페르미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자가 각 에너지에서 채워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C는 density of state라고 하고, 각 에너지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룸이 몇 개나 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DCE 곱하기 DE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 E에서 E 플러스 DE 사이에 볼륨 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수가 몇 개냐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홀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홀도 여기 B0라고 되어 있는데, 제로는 이 켈빈형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고, 웨버에서 어떠한 포텐셜,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라이트 등이 인가되지 않는 거고, 온도는 일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occupancy 곱하기 allowed state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occupancy 개념이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홀은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나타낸 거라면, 이번에는 홀이 채워질 확률인데, 거꾸로 말하면 전자가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not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allowed state는 똑같이 개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적인 소식으로 살펴보면, 적분은 어느 구간에서 하냐? 밸런스 밴드 영역에서 적분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캐리어라고 하는 정의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 부분을 적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EV라는 에너지 레벨까지 적분을 하고, 어떤 걸 적분하냐? 1-FE죠. 아까 말했듯이 전자가 비어있는 게 홀이기 때문에 FE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죠. 그래서 1-FE를 하면 전자가 채워지지 않을 확률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홀이 채워질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 곱하기 DVE, density of state입니다. 아까는 전자가 채워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전자가 채워질 룸이 어떻게 분포하냐를 살펴본 거라면, 이거는 거꾸로 홀이 어떻게 채워지냐를 살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이미 1-FE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전자가 채워질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VE 곱하기 DE는 아까랑 똑같이 에너지 E에서 E 플러스 DE 사이에 부피 내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 즉 룸이 몇 개가 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전자가 채워지지 않을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적분을 하면 홀의 콘센트레이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E가 에너지에 대한 변형되는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거는 뒤에서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density of sta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nsity of state는 약어로 DOS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표기를 할 때 DE라고 표기를 합니다. 뭐 어떤 데서는 G, 소문자 G하고 E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한데 요 책에서는 DE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DE로 하는 거고, density of state가 의미하는 거는 돼 있죠. distribution of allowed energy state and near the band 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 근처에, 그러니까 뭐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 여기 있죠.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 근처에 전자가 allowed 에너지 state라는 의미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된 에너지 상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어떤 볼륨의 개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거는 지금 에너지 단위로 이제 나타내서 이런 건데, 요걸 또 볼륨으로 쪼개보면 또 나눠질 수가 있죠. 왜냐면 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좌표계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볼륨의 개념도 동시에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nsity of state는 유닛 에너지에서 유닛 볼륨 당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거를 DE는 델타 E 곱하기 볼륨 분의 number of state in 델타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수식으로 나타낼 경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DCE 같은 경우는 H3 제곱이죠. 이거는 플랑크 상수고 8파이 mn 스타, 요거는 에펙티브 매스죠. 루트 2mn 곱하기 2-EC. 여기서 중요한 게 에너지가 EC보다 클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보면 루트 2-EC죠. 그래서 그래프가 density of state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요 D를 요걸 이제 좀 돌려서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어쨌든 EC를 기준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서 density of state 같은 경우는 다른 수식은 다 똑같고 단지 여기 effective mass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EV-E가 되죠. 왜냐하면 이 밸런스 밴드 아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EV-E가 되고 이 범위도 EV보다 작은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EV-E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X축이 D고 Y축이 E로 돼 있어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수식대로 하려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돌리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 보면 density of state는 여기 잘 나와 있죠. effective mass의 2분의 3승 그리고 에너지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8파이나 H 같은 경우는 다 상수기 때문에 요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랑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가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똑같은 에너지일 때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EV-E일 때 이 차이이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일 때 이 값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이 effective mass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density of state를 위해서 절대 온도 300K에서 effective mass B는 1.18, 일렉트론의 1.18, 홀은 0.81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 그래프가 완전 대칭이 아니고 약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 즉 페르미-디락 프로베빌리티 펑션이 요 전자의 솔리드 크리스탈 내에 전자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F2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계속 얘기했던 건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under equilibrium condition이죠. 요 상태, equilibrium condition에서 각 에너지 퀀텀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걸 달리 말하자면 전체 퀀텀 에너지 스테이트 분의 전자가 채워진 스테이트의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 요거를 FE는 1 플러스 exponential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K는 볼트만 상수고, 여기 이제 값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템퍼러처는 K, 절대 온도 K입니다. 그럼 KT는 단위가 뭘까요? 일렉트론 볼트 per K 곱하기 K니까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그래서 이 KT는 절대 온도가 300K일 때 상온에서 0.0259라는 값을 가집니다. 원래는 뭐 0.0258 몇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0.0259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값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추후에 PN 다이오드 뭐 이런 거 분석할 때 요 KT라는 걸 이용해서 수식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F라는 개념이 나왔죠. 페르미 에너지 또는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 페르미 에너지가 나중에 이제 뭐 PN 다이오드나 뭐 BJT나 이런 거, 그리고 모스펫 이런 거 그릴 때, 모스펫은 그렇죠. 모스펫 그릴 때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요거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뭐 PN 다이오드를 했을 때 리버스 바이어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워드 바이어스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적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PN 접합을 했을 때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요 개념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요 EF에서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50%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50%인 에너지 상태가 페르미 레벨 또는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절대 온도 0K일 때 이 페르미-디락 프로버비티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너지 EF보다 에너지 E가 클 때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 EF보다 에너지 E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E-EF에서 E 값이 크면 양수가 되지만 T가 0이죠. T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2의 무한대 분의 1이 되니까 2의 무한대는 2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가 엄청 크니까 이 분모가 훨씬 커져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온도 0K에서 E가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보다 클 경우에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0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페르미 레벨보다 작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E-EF에서 이 E 값이 EF보다 작으니까 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T가 0일 때.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죠. 왜냐하면 이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러면 결국 1이 돼서 이 절대온도 0K에서 이 페르미 레벨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에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100%라는 얘기죠. 100%.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에너지가 EF보다 작을 때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1이고 EF보다 클 때는 빵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결국 T가 0K로 점점 가면 갈수록 페르미 레벨 아래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들은 다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페르미 레벨보다 높은 영역은 전자가 다 비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온도가 0K보다 클 때 이 페르미 디락 프로버빌티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E가 EF 값을 가질 때 어떻게 되냐, 대입해 보면 2에 0승이 돼서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즉 E가 EF일 때는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EF일 때 0.5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E가 EF 더하기 3KT보다 클 때 어떻게 되냐, 요거를 대입하면 우리가 2의 3승이 나오죠. 2의 3승, 1 플러스 2의 3승분의 1. 이때 2의 3승이면 한 20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1보다 훨씬 커서 요 1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요 1을 무시하게 되면 FE는 간략하게 E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이렇게 간략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E가 EF 마이너스 3KT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3KT보다 작아질 경우 어떻게 되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승이면 2 3승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이 되는데, 요거는 1보다 엄청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사용해서 간략화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뭐 이항 정리인가요? 뭐 한국말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사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요게 이제 가로에서 1 플러스 x n이 1 플러스 nx 더하기 2 팩토리얼 n-1 x제곱 더하기 그리고 3 팩토리얼 분의 n-1 n-2 x 3승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페르미 디락 펑션을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잘 써지지 않는데 2에 2가 아니죠. 이스포넨셜에 2 마이너스 2, 마우스로 쓰려니까 잘 안되네요. 그래서 KT 뭐 잘 못 알아보겠지만 어쨌든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n이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요 이스포넨셜 2-2f 나누기 k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요 x제곱, x3승 요런 거는 다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자꾸 제곱이랑 뭐 3승이 되면 점점 작아져서 무시할 수 있게 돼서 결국은 1 플러스 n-x로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여기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스포넨셜 2-2f 나누기 k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고, 요 수식을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1-FE는 이스포넨셜 2-2f 나누기 kt. 1-FE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는 홀이 채워질 확률. 그래서 홀이 채워질 확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EF 플러스 3KT보다 에너지가 커지면 여기 보시면 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F 나누기 KT가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0에 더
가까워지게 되죠. 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점점점 비어있을 확률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EF-3KT보다 낮은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 F2는 1-2 exponential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2 KT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수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1-FE가 점점점 제로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있죠. 요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1-FE가 점점점 제로로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이 점점 0이란 얘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1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포넨셜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EF일 때 0.5의 값을 갖고 다시 이렇게 이스포넨셜로 감소하면서 1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0K일 때랑 그냥 0K가 아닌 경우, 즉 극도로 E는 EF 플러스 3KT보다 클 때, 또는 E는 EF 마이너스 3KT보다 작을 때를 알아봤었죠. 그래서 각각 T가 0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온도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에너지가 되겠고, 여기가 컨덕션 밴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EF고, 그래서 절대 온도가 T가 0일 경우에는 EF를 기준으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EF보다 낮은 것은 100%고 높은 것은 0이죠. 근데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눕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컨덕션 밴드 위쪽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온도가 커질수록. 이 밸런스 밴드에서도 좀 이상한데, 온도가 커질수록 이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중에 density of state를 곱해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요 가운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에너지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컨덕션 밴드 위쪽에 일렉트론,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홀이 농도가 많아진다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도핑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린지 케이스를 알아볼까요? 자, 인트린지 케이스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전자와 홀의 농도가 똑같다 했죠. 컨덕션 밴드의 전자 농도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은 이 밴드 갭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위치하는 것처럼 그림이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과 홀의 디스트리뷰션이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확대한 거 보이시죠? 여기 확대했을 때 이 FEC랑 이쪽에 확대했을 때 1-FEV가 시메트릭하게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E랑 1-FE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N타입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는
이 페르미랩의 포지션이 밴드갭 절반으로 나눴을 때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N타입 같은 경우는 전자가 존재하게 될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가 존재하게 될 확률이 커져야 되니까 요 기준이 되는 EF가 위쪽으로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FEC 값이 인트린직의 경우보다 더 큰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타입을 살펴보면 이 EF가 가운데 밴드갭을 가운데로 기준으로 아래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1-FE 값, 즉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에서 홀이 존재할 확률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요 1-FE 값이 요 인트린직인 경우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요 인트린직에서는 요 값이랑 요 값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요게 더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P타입 세미컨덕터라고 한다 라는 걸 알면 되고, 페르미-디락 프로베비티 펑션이 이렇게 도핑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EF를 기준으로 인트린직인 경우에는 EF가 가운데 있게 되고 밴드갭이 가운데 있게 되고, N타입의 경우에는 EF가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P타입은 아래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